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낮췄죠. 은행 대출금리가 시차를 두고 낮아지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정부가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의 내용과 영향 토론해 보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주의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정부가 뭔가 좀 통제를 하겠다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경제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건지 서은숙 교수님,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부채 관리 대책이 나올 정도입니까?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가계대출 총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은 1,140조 5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 보유 금액이 946조 5천억 해서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83%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GDP 대비해서 우리가 비율을 보는데요. GDP 대비 90%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90%요? 네, 근데 이제 뭐 각 국가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 그 현황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OECD,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OECD 기준으로 해서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이 가계부채가 60에서 70% 정도거든요. GDP 대비요? 네, GDP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90% 정도가 되니까 이를 굉장히 상회하는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 그러니까 DSR이라고 부르는 이게 비율이 굉장히 높은 차주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실업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연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가계부채 자체가 부실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가계 대출 규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지금까지 금리를 내렸지만 가상금리를 적용하고 가계부채 그 규제 정책들을 쓰면서 사실 대출 금리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원금과 금리를 그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에서 이것까지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소비라고 하는 그 데이터 자체는 어떻게 보면 GDP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면은 결국은 경제 그 둔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그냥 이 자금,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통 볼 때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떻게 돌아가야지 이 경제를 좀 성장시키냐면은 자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생산적인 금융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에 대출이 되면은 기업은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벌고 그러면은 그 투자가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고 오히려 차라리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가계부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그 부담 때문에 그 소비도 위축되고 여력이. 투자도 굉장히 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지만 네.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이 그 생산적인 금융으로 잘 돌고 있지 않은 문제, 이것도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돈이 들어가서 투자나 이런 소비 쪽에 써야 되는데 생산적인 부분이 안 들어간다는 게 이제 부동산 대출로 많이 가는 게 이제 그걸 네, 사실 그렇습니다. 상징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작년에 부동산 대출 규제를 계속 하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을 조금 옥죄는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금융 전문가들을 인용한다면서 얘기한 건데 올해 부동산 시장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시장금리 하락이 떨어져서 수도권 중심의 강세를 전망했어요. 금융위 자료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봐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 이런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우리가 지금 시장 쪽에서의 지방과 수도권을 나눠서 보게 되면
지방은 이제 재고주택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미분양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금이 안 돌고 미분양이 쌓이다 보면 기존 주택 시장까지 이제 동반 침체되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재고주택에서의 소진이 지방 쪽은 먼저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재고주택의 문제로 보긴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미분양 수치 자체가 한 15,000세대로 수도권 전역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수급상에서의 이제 불균형 부분들이 사실은 하반기로 갈수록 혹은 내년으로 이행될수록 이 공급량들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급량이요. 거기에 네. 이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슈가 하나 있었고 더불어서 대출 규제를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예. 수요가 좀 억제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곧 3월에 이제 진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좀 성수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에 진입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정책적인 혹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거치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결론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면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가장 확실한 전망은 전월세 가격은 좀 많이 불안하겠다. 왜냐하면 수급상에서 수도권 자체가 신축 공급 환경 자체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물론 외곽지 중심으로는 중공업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전월세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이 결국은 매매 쪽에서의 선행 지표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에서는 이 임대차 시장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매매 쪽도 자극할 여지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런 그래서 면에서 예. 그 금융위원회도 이렇게 맞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올해 부동산 시장을 강세로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 금융위원회 자체의 평가라기보다는 인용을 해서 전망을 했는데 네.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계 대출이 혹시 늘면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 기준을 아까 우리 서은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GDP의 90.5%더라고요. 작년이.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다. 네. 이게 OECD 평균보다는 높은데 네. 뭐 이게 꼭 지켜야 될 또는 무슨 어떤 금과 억조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경상 성장률 네. 3.8% 8%. 대로 예. 좀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랑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부채 증가 속도가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되면은 결국은 가계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처음에 얘기 드린 예. 것처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 정도 수준에서 갑자기 낮출 수는 없고 네. 이 정도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은 OECD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까 얘기한 시스템 리스크나 지금도 현재 잠재 그 연체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경기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금융 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가계 네.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 국가의 신용 평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시장의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실 신용평가를 낮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도 나갈 거고 그 자본 유출이 일어날 거고 환율 변동성도 또 똑같이 연계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GDP 기준으로 한 90% 정도를 네. 유지한다. 경상 성장률을 넘지 않게. 네, 얼마 전에 하겠다는 건데요. 보니까 한 80%까지도 한번 낮춰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발표만 보면 이제 90%로 네, 네. 이걸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까 부동산 시장 동향을 윤재 연구원 팀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는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는 거죠? 거래량 자체는. 일단 뭐 지표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2월에 있다 보니까 1월 수치가 확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 쪽에서는 이 부동산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간 이제 거래량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10월 정도에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초강력으로 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월간 한 3,000건 미만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월 들어서 이제 3천에서 한 4천 건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규제들을 계속 이제 혁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풀듯이.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서울 쪽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의 수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기저 효과에 의해서 좀 오르는 부분들도 좀 발현은 됩니다만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서울을 리딩 지역으로 보고 있으니까 서울 쪽이 일단 움직이면 수도권 쪽에서의 거래량들도 같이 동반해서 따라오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1월과 2월 사이가 굉장히 계절적으로 위축돼 있는 시기고 물론 이제 학군 수요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네. 거래가 정말 활발한 시기는 3월부터거든요. 네. 봄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시점이 되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1, 2월 사이에 3천에서 한 4천 건 정도가 예. 뭐 한 5천 건까지는 오를 여지가 지금 생겼다 정도로는 평가가 됩니다. 네, 3월부터 이제 성수기니까 그때 네. 좀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에 맞추면 이제 대출 금액도 늘어나게 될 텐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기준금리 낮추니까 대출금리도 조금 인하를 하라. 그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좀 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네. 금리가 낮아지면 네. 싼 돈을 좀 더 빌려주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출을 더 많이 가져가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네. 가계대출 관리하는 것과 좀 신호가 엇박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걸 네.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보통 금리 그 통화 정책을 쓸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네. 근데 물가 부분, 물가 안정 부분, 두 번째가 금융 안정 부분, 그리고 네. 또 경제 성장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보죠.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치가 물가 상승률이 2%대가 목표치이기 때문에 그게 근접하고 있어서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예.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2025년 2월 25일 날 그때 우리가 올해 2월 25일 날 기준금리 발표를 할 때 수정 경제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많이 수정 낮췄죠. 1.9%에서 1.5%로 낮췄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경제 성장 둔화되는 거를 좀 막아보려고 이럴 땐 보통 금리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인하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황이 좀 이게 좀 그 충돌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예, 여쭤보시긴 그렇게 좀 생각할 하셨는데 수도 있는데. 이게 대출 금리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높게 유지가 됐을 때 예. 금융 안정에 오히려 더 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금리 자체가 굉장히 금리 상승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 이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은 금융기관의 그 위험, 그러니까 부실로 다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낮춰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총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8% 증가하는 걸로 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금리는 낮추되 그래서 대출 금리도 낮춰서 그 대출자들과 기업들에게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되 그 다음에 규제 자체는 굉장히 그대로 갖고 간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네. 달쯤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예. 이때는 가상금리가 또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금리는 낮추되 네. 전체 대출 총량은 금리 때문에 낮아진 금리 때문에 왕창 늘어나지 않도록 네, 관리한다. 가장, 그런 얘기네요. 지금 대출 금리를 낮춰서 이제 은행들이 실제 대출 금리를 얼마 낮출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은의 기준금리를 반영하라 그러니까 낮아지면 그 혜택, 부동산 시장 혜택은 지금 서울 일부 지역, 뭐 강남 지역만 조금 보게 될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의 혜택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조금 확산될까요? 네, 뭐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은 사실 전국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 쪽에서의 움직이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저금리라는 부분들, 금리가 인하된 부분들에 대한 활용성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수요가 풍부한 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수요가 풍부한 곳.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똘똘한 집 한 채니 뭐 월죽신이 뭐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결국은 안쪽으로 그 도심지로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들을 보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이제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뭐 소폭의 금리 인하 기조긴 합니다만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수요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가 주택 쪽에 계신 자산가분들이 좀 더 자금에서 여력이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 해제 지역들을 예. 중심으로 주간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상승세가 뚜렷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계속 양극화 얘기를 했었는데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성에서 보통 이제 고가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이 사실은 내려오면서 이게 좁혀지는 경우가 있고 예. 지금처럼 고가 지역이 혼자 잘 나가면서 넓어지는 더 경우들이 심화되는 있으면 더 심화되는 양극화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중간에서 봤을 때는 더 심화되는 것 같은데 아. 고가 지역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 지역들도 딸려서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그래요? 이제 뭐 분양가라든지 이런 건축비 이슈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덧대지면 거기에 이제 전월세 시장 혹은 금리적인 인하 기대 거기에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3월에는 좀 개선될 이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적인 이슈들도 좀 개선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선행 지역, 서울에서 중심지 쪽으로 일단 수요가 쏠리는 현상들이 발현이 된다. 이 부분은 다만 순차성을 가지고 주변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비싼 곳, 지금 이제 토지거래 하구역 풀린 곳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면 밑에서도 조금씩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네요. 아까 이제 가계대출 관리에서 서 교수님께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7월부터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네. 어느 정도 가계대출이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줄게 되나요, 이게? 이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그 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대출 심사를 할 때 차주의 그 상환 능력,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환 능력을 좀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한도가 이제 스트레스 DSR을 적용시키면서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스트레스 DSR에 가상금리까지 이제 붙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1.5%를 붙이기로 했는데 이거를 단계를 낮춰서 나누어서 첫 번째는 25%, 1.5%에 25%, 그다음에 50%, 네. 그다음에 이번에 7월달에 3단계 때 100%, 1.5%를 다 풀로 하는 다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억이다. 라고 한다면은 스트레스 DSR 이전에는 이제 빌릴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6억 5,800 정도가 네. 대출이 예.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2단계 시행 후에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가 아마 줄어듭니다. 그래서 6억 400만 원 정도로 감소해서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그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적은 돈이 더 이상 아니죠.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네. 보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 자산을 다 이용해서 그렇죠. 주택을 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3단계를 적용시키고 나면은 거의 5억 5,6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스트레스 DSR 적용 전하고 비교하면 1억 정도를 더 못 빌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대출 규모가 그 정도로 줄게 이제 되고.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하면서 네. 지방을 좀 예외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은 아마 이제 4월 달쯤에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리를 인하시켜 줬잖아요. 네. 인하해서 좀 그 차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방까지 그 확장을 시키지 않고 예외를 전체적으로 다 예외를 주게 되면은 대출 증가를 좀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좀 하나 감안을 해야 되는 거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 그 수도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정책 자체를 접근을 할 좀 환경을 분석을 우리가 좀 하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미분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인구 감소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하락의 위험이 굉장히 큰 상태고 그래서 여기를 완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지방의 건설사들이 연계되어 있는 건설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 PF도 굉장히 좀 위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좀 제한을 두면서 적용을 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지방의 경우에는 네, 좀 네. 달리 하는 게 왜냐하면은 바람직하다, 수도권은 그런 수요가 얘기네요. 굉장히 많아서 일어나는 가격 인상이고 지방은 좀 다른 환경이죠. 네. 지방의 어려운 지금 부동산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보완 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미분양 주택 준공업 미분양 뭐 3천호를 사주겠다. 등록 임대주택에 작은 아파트도 허용하겠다.
이런 조치들을 지금 정부가 계속 또 내놓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부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보입니까? 예, 뭐 현재로서는 뭐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뭐 당장의 효과가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일전에 이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할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때나 보던 LH의 이제 매입하는 형태들을 이제 보게 된 거잖아요. 예. 그 관점에는 결과적으로 지방 쪽의 미분양은 정부가 지금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급격히 늘어날 여지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형 등록 임대 쪽에서의 완화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수요 증대를 위한 이제 정책 대출에서의 뭐 금리 부분을 우대하는 그런 형태들, 준공 미분양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형태들로 하는데 중요한 지점은 이게 그러면 뭐 3,000호가 정말 많은 수준이냐? 일단 준공 미분양이 지방에만 거의 2만 채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사실은 많다라고 볼 수는 없죠. 더군다나 앞으로도 늘어날 여지가 더 많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줄곧 요구해 왔던 부분은 앞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DSR에서의 조금 차등화, 예외를 한다. 지방은. 예. 혹은 세제적인 혜택, 뭐 이런 부분들이죠. 세제는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양도세에 대한 뭐 면제라든지, 양도세 면제. 예,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뭐 보유세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세제적인 혜택들이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제적인 혜택과 금융적인 혜택들이 사실은 겸비되지가 않으면 지금 이제 3,005가 중요한 지점이라기보다는 일차적인 안정대책 부분을 발표했는데 만약에 이제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시알리츠도 해서 합니다만 좀 효과가 현재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대책에서는 금융과 세제적인 혜택들을 담아낸다면 그때쯤부터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번 대책보다는 세제 혜택, 특히 네. 양도세 어떤 뭐 면제라든지 감면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돼야만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이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 대책 중에서 늘 거론되고 쟁점이 되는 게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일반 자금 대출을 통제해도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 네. 가계 대출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네. 뭐 정책 자금 대출이 버팀목, 디딤돌 여러 가지 종류가 네. 있더라고요.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서 정책 자금 대출은 어떻게 좀 바뀌는 걸로 나왔습니까? 정책 자금 대출의 총 규모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예. 이제 그 논의를 할 때 보통 한 60조, 작년에 60조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네. 이 정도 규모랑 유사하지 않을까, 더 늘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특징적인 걸 한번 보면은 예. 2025년 상반기에 출신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것이 예. 기존에 있던 그 정책 대출에서 좀 추가됐어요. 신설됐습니다. 신규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저 2%의 그 금리 수준으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예. 우리가 뭐 디딤돌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바뀐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 그대로 이제 규모 자체는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요. 네. 디딤돌 대출,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자금 부분에서는 소득 기준을 좀 완화한다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존에 7천만 원까지였는데 8천만 원으로 뭐 신혼부부 8,500만 원 이 정도로 예. 지금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대출 한도 확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 이제 그 금리 그 차등 적용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저소득층의 우대 금리를 좀 한다던가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정책 자금 총 대출은 작년과 네. 비슷한 60조 원 네. 정도. 근데 이제 확정되는 거는 아마 4월쯤에 아마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가계부채 관리 대책 차원에서 네. 정책 자금만 더 많이 늘어나는 거는 조금 막아보겠다. 근데 그런- 이제 정책 자금을 받는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은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에 이 부분들도 본인들의 대출 규모에 그러니까 상환 능력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정책 자금 대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또 하나 이 자금과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늘 중요한 게 금융 못지않게 공급인데 아무리 금융 상황이 똑같더라도 공급과 수요 다르면 이제 집값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입주 물량에 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7만 가구 이후로 줄어든다. 부동산 R114에서 내셨네요, 윤지혜 의원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너무 통계가 좀 낮다, 실제 안 그렇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데 네. 우선 부동산 알리리사는 어떻게 내년 입주 물량을 수도권 주장하고 계시는지 또 정부는 반박하는데 그 정부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지표들을 볼 때 저희 쪽의 데이터들은 아파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파트. 그래서 주택 전체로 보면 아파트 비중이 한 6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통계는 아파트 유형에 해당되는 것들에 한정해서 물량 집계를 20여 년 이상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공공 혹은 이제 지자체 쪽에서 활동하는 그 물량에 대한 집계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공동주택 안에는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소규모 주택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그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역세권 안심주택, 청년 안심주택 이런 유형들의 그 상당수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다만 이 부분들을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도 아파트 유형으로 또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인 구분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준주택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아파트로 분류하지 예, 않고. 그렇습니다. 준주택으로 따로 분류되다 보니까 저희 통계에서는 빠지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 통계를 봤을 때는 과소 집계 이슈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공공 지자체를 봤을 땐 과대 집계 이슈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 후분양하는 단지들 원래 이제 저희 통계가 모집 공고를 기반으로 하니까 후분양하는 단지들도 포함을 하고 그 역세권 안심주택에서도 아파트 유형은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소집계 이슈들을 계속 해소하고자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제 시청자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민간 조사 업체, 예를 들면 부동산 알리리사는 아파트 입주 물량을 7만 가구 이하로 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 정부가 보기에 정부는 뭐 빌라라든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다 포함하니까 훨씬 많다. 이렇게 적다 그러면 집값이 뛸 것 같으니까 이제 성급하게 자료를 내서 반박을 했잖아요. 약간의 과소, 과대. 민간은 과소. 공공이나 정부는 과대. 뭔가 조금 시청자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 그러나 기준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알리리사의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중장기로 보면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같은 강조하는 기준, 건 올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올해는 공급량이 전년 대비 줄긴 하나 우려감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축소되는 건 사실이나 그게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은데 전국 단위로 보시면 27만 채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올해. 그리고 2026년이 되면 16만 채 정도가 됩니다. 입주 물량.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11만 채 정도가 축소되죠. 그리고 서울이 가장 심각합니다. 올해는 한 3만 8천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요. 내년엔 한 8,500 정도가 입주를 하면서 3만 5 정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수요가 가장 풍부한 곳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경기권도 7만 2천 채 정도가 올해 입주합니다만 내년에 5만 3천 채 정도가 되면서 2만 채 정도가 줄고요. 마찬가지 지표에서 인천도 한 만여 채 정도가 줄면서 수도권에서만 한 6만 채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착공을 해서 내년치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파트 공사 기간이 보통 3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모집 공고부터 후분양 그리고 역세권 안심주택에서의 아파트 유형들을 계속 포함합니다만 그럼에도 지표가 이렇다라는 걸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특히 이렇게 많이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정부도 이런 민간의 통계가 정말 정확한지 한번 또 검증도 해서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통계를 빨리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계부채 관리 대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영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주혜 부동산 알리리사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